자, 1강 선사문화랑 고조선입니다. 선사문화는 시기 구별하는 것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뒤에 배울 철기까지 해서 네 시기를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이 당시 때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유물, 이 아래쪽에 유물을 정리해놨죠. 이 유물 가지고 어느 시기인지 비교하는 것이 출제가 잘 됩니다. 요 위에 시기가 나오는데 시기는 실질적으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매번 변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고 거의 유물, 그래서 여기 보라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위주로 비교해서 암기하면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구석기 때 먼저 유물을 보면 뗀석기라는 것이 쓰입니다. 말 그대로 돌을 탁 쳐서 띄어져 나온 조잡한 돌을 그대로 쓴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 승배찌르개입니다. 주먹도끼, 승배찌르개. 주먹도끼는 주먹에 딱 잡혀서 뭐 사냥용, 뭐 조리용, 다용도로 쓰였습니다. 승배찌르개는 이 아랫부분이 승배라고 해서 여기다가 자루를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뭐 같아요? 창 같죠? 그래서 창처럼 썼던 것을 승배찌르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석기 때의 특징은 농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냥, 채집, 뭐 물고기 잡는 것 등 이런 거 하려면은 굳이 한 곳에 정착하면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농사가 실시되지 않고 이동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잠도 이런 데서 자고 집도 대충 막 지었던 막집. 그리고 유적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 중에서 연천 전곡리 유명합니다. 자, 신석기 볼게요. 신석기 때는 뗀석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간석기라고 해서 탁 띄어낸 뗀석기를 정교하게 갈아버려요. 그래서 여러 용도로 쓰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진을 보면 갈돌과 갈판, 보다시피 곡식을 갈았던 것 같죠? 그래서 농사가 이때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석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농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이건 뒤에 보고 농사가 시작이 되면은 생긴 곡식을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토기가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토기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왜 빗살무늬 토기인지 알죠? 여기 면에 이렇게 빗살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용도는 여러 개입니다. 땅속에 이렇게 파묻어서 쓸 수도 있고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나뭇가지 실로 연결해서 쓰기도 했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빗살무늬 톡이 나오면 신석기, 그리고 가락바퀴 뼈바늘도 잘 나옵니다. 이게 가락바퀴고 뼈바늘인데 가락바퀴는 가운데에 막대를 끼워서 실을 뽑아내는 기구였었고 뼈바늘은 말 그대로 뽑아낸 실을 어떤 옷감을 만드는 역할을 했었겠죠. 그래서 가락바퀴 뼈바늘 나오면은 신석기 때라는 거 알아두기 바라고, 조개 껍데기 가면이나 칠해거리 같은 것도 신석기를 대표합니다. 칠해거리는 뼈 같은 걸로 액세서리 만든 거예요. 자, 신석기 때 신석기 혁명이란 말이 있을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농사랑 목축이 이때 시작이 되는데 한 곳에 멈춰야 되잖아요. 씨 뿌려놓고 딴 데 가면은 의미가 없겠죠. 씨 뿌리고 씨가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목축, 가축을 키워야 돼요. 울타리를 쳐서 이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멈춰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수반이 되는데 이것을 신석기 혁명, 신석기 레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착한 생활, 신석기 때 특징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면서 여러 가지 원시적이지만 신앙이 등장합니다. 태양, 물, 땅, 이런 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그런 자연물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이라는 게 등장하고, 네, 동물과 식물을 자기 부족과 연관시키는 토테미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이따 보게 될 단군 신화에 보면 곰 부족, 호랑이 부족 나오잖아요. 그런 게 토테미즘이에요. 그리고 무당,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무당 같은 존재를 믿는 샤머니즘, 조상 숭배. 원시적이지만 이런 신앙들이 등장하는 것은 신석기 때라는 거. 그리고 이때는 제대로 된 움집을 짓습니다. 자, 움집, 이런 식으로 바닥은 둥그래요. 그리고 가운데에 불을 피운 자리가 있는 움집이 등장하는 것이 신석기 때라는 거. 자, 이런 곳이 있고 여기 유명합니다. 청동기는, 청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금속이 만들어졌어요. 돌은 앞서 돌을 썼는데 인위적으로 청동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것은 굳이 쓰면 구리랑 주석을 합친 거예요. 뭐 때에 따라서는 아연도 합치기도 했었는데 이걸 합쳐서 새로운 금속이 만들어지는데 비싸요. 그래서 주로 무기나 제사 쓸 때만 썼습니다. 지배계층만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비파형 동금이에요. 여기 있죠. 비파라는 건 중국의 악기 이름입니다. 생긴 게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고,
돌도 아직은 쓰여요. 지금도 쓰이잖아, 돌은. 주로 농사할 때는 좀 저렴한 돌을 썼죠. 대표적인 게 반달 돌칼입니다. 이 두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실을 연결해서 손을 껴서 벼 이삭 같은 거 자르는 역할을 했었다고 하죠. 토기는 대표적인 게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있고 주둥아리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고인돌이 청동기로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죠.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죠. 요 위에 돌만 하더라도 몇 톤이 됐었다고 하죠. 청동기 때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벼농사는 생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남아도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이거에 따라서 많이 가진 자랑 못 가진 자,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계급, 상위 계층이 형성한 사람을 군장이라고 불렀어요. 혹은 부족장, 족장.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제사도 했었고 정치적인 권력도 잡은 사람들인데 이것을 재정일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힘이었었고 또 정치적인 권력도 힘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다 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죽으면 고인돌을 만들어줬었고, 그래서 고인돌하면 계급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고조선을 볼게요. 고조선은 우리 청동기 시대 때 배웠잖아요. 청동기 시대 때 등장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기록은 삼국유사에 쓰여져 있어요.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안검이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위치했었냐면 요 두 개 가지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 요 부근에 고조선이 있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비파형 동건과 탁자식 고인돌 아까 봤었는데 하필이면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출토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고조선이 있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고 고조선 나름대로 잘 나갔었어요. 근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위만인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돼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위만이 뒤통수 때렸어요. 위만을 믿고 변방의 국경을 지키는 관리로 삼았는데 요놈이 배신 때리고 준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위만이 중국에서 들어올 때 철을 가져와요. 그래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위만 때였고 이 위만 조선 때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이 고조선의 위치 보세요. 위치가 중국이 이때 한 나라거든요. 한반도에 남부하고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이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런 부분이 괘씸했었는지 중국의 한무제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는데 한무제가 침공을 해서 우리 고조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각 지역에 군현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 우리나라 고조선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항을 해서 금방 사라지게 되죠. 자, 고조선의 사회는 이 8조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8가지 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3가지만 전해져 옵니다. 요 3가지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생명을 중시한 거 알 수 있죠.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이 있었다. 갚는다. 사유재산, 개인재산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고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 노비제가 있었구나. 50만 전이라고 하는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여기 보면 생명을 중시했고 노비제가 운영되었었다라는 거, 노동력을 중시했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자, 단군 신화 볼게요. 삼국유사에 기록이 돼 있죠. 우리 워낙 잘하는 내용이니까 스토리는 생략을 하고 꼭 알아야 될 것만 체크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내려왔대요. 홍익인간 들어봤었죠? 홍익인간 이념이 들어있고 내려올 때 이런 거 신하들과 내려왔대요. 바람, 비, 구름, 농사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농경사회였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길 원했대요. 곰, 호랑이, 실제 곰과 호랑이가 아니겠죠? 곰 부족, 호랑이 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신석기 때 등장한 토테미즘, 동물과 자기 부족을 연관시키는 거. 자, 곰과 환웅이 결혼했는데 단군 왕검이 태어났대요. 단군 왕검 합성어입니다. 단군 플러스 왕검. 단군은 제사장을 말해요. 왕검은 정치적인 권력자. 앞서 배웠었죠? 아까 여기 나왔었잖아요. 재정일체 사회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운 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데 고조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조선이에요. 이것은 뒤에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옛날 고자를 써서 고조선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흔히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요 나라가 되겠죠. 자, 최종 정리 한번 갈게요. 이 선사문화는 시기구별하는 게 거의 100%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구석기는 뗀석기 꼭 알아둬야 될 것 같고, 특히 주먹도끼 사진 나오면은 무조건 구석기라는 거. 신석기는 이 빗살무늬 토기가 사진에 무조건 거의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락바퀴 뼈바늘도 출제가 잘 되고, 그리고 농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것을 신석기 혁명이라 할 정도로 농사가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청동기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청동기 시험 잘 나오고, 반달 돌칼, 그리고 고인돌 거의 영순이죠.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고인돌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 군장이나 존재도 등장했었다는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이 사진 가지고 시기 구별하는 것이 잘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고조선은 고조선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 두 가지죠. 팔조법과 단군신화. 그래서 팔조법을 통해서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단군신화를 통해서 역시 고조선이 어떠한 나라였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좀 여력이 된다라면은 요걸 통해서 고조선의 영역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체크하면은 웬만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2강 여러 나라의 상장 파트입니다. 이쪽은 앞선 시간에 배웠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 이어서 철기 시대에 해당됩니다. 자, 철기 시대 시기는 크게 외울 필요 없어요. 앞이랑 똑같아요. 근데 철기 시대의 철기 큰 특징은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단단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선 시기에는 청동을 무기로만 썼잖아요. 그래서 이때 철기에는 쉽게 구하기 때문에 무기로도 쓰지만 농기구로도 썼었습니다. 그럼 앞선 시기에 썼던 청동기는 뭘로 쓰냐면 의식용, 제사용으로만 쓰이게 됩니다. 이때 철기 시대 때도 청동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청동기가 대표적인 게 세형 동검입니다. 요건 좀 알아둬야 됩니다. 앞서 우리 청동기 시대 때 대표하는 동검이 비파형 동검이었는데 위에 보는 모습처럼 약간 둥그렇고 뚱뚱하죠. 중국의 악기 비파를 닮았었기 때문에 비파형 동검이라 그랬는데 철기 시대 때는 세형 동검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자라는 것이 한자예요. 가늘다 세자입니다. 보다시피 비파형 동검이 뚱뚱한 반면에 세형 동검은 좀 날씬하죠. 근데 특징은 이 세형 동검이 우리나라에서만 출토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청동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만주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세형 동검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었다라는 거. 요 아래 보면 거푸집 있죠? 우리 붕어빵 틀처럼 여기다가 센 물을 넣어서 세형 동검을 찍어내는 틀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 이 거푸집인데, 이 세형 동검과 이 거푸집을 합쳐서 독자적인 청동기 유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철기를 대표하는 무덤, 널무덤과 독무덤입니다. 독은 항아리 독자예요. 그래서 두 개의 항아리를 겹쳐서 우리 캡슐 있죠? 우리 알약 같은 캡슐. 독무덤으로 사람의 뼈를 요 안에다 넣었었다고 하죠. 그다음에 명도전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칼처럼 보이지만 이건 돈입니다. 돈. 그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썼었던 돈인데 이 돈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했었다는 증거가 이 명도전이 되겠고, 또 다하울이라는 곳에서 붓이 발견되었습니다. 붓. 그래서 붓은 뭐예요? 그 당시 결제에 썼던 한자를 쓰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세형동검, 독무덤, 명도전, 붓. 이 정도 나오면 철기라는 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이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메인 주제가 됩니다. 앞서 청동기를 대표하는 나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자 고조선이 있었죠. 근데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나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에 나오는 요 지도는 외워두기 바랍니다. 지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나라의 위치를 지우고 기호로 표기해서 어떤 나라인지를 물어봅니다. 천천히 살펴볼까요? 제일 위에서부터 부여란 나라가 있었고,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 이 한이 세 개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요 다섯 가지 1, 2, 3, 4, 5에서 내기가 딱 좋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시험 문제는 거의 99%
이 나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지도는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대로 제일 위에부터 부여부터 볼게요. 부여는 요 위에 송화강이라 그러죠?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밭농사나 목축업이 발달한 평야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달했는데 정치부터 보면은 오부족 연맹체예요. 5개의 부족이 연맹했었다는 뜻이죠. 왕이 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가라고 하는 부족장들이 모여서 권력을 잡았는데 이 대가가 넷, 그래서 왕 하나, 대가 넷 해가지고 5개 부족이 연맹한 국가가 부여에 해당됩니다. 이 5개 부족 중에서 왕을 선출한 부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가가 넷이잖아요. 얘네들이 각각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마는 말맞자, 우는 소우자, 구는 개구자, 저는 돼지저자. 그래서 가축의 이름 있죠? 그래서 목축업이 발달하는 증거가 여기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4개의 지역을 4대가들이 통치를 하는데 이것을 사출도라고 합니다. 아래 사료를 한번 볼게요. 요 사료도 요 지도랑 함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사료를 제시하고 어떤 나라냐? 이 사료는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 중국 책인데 여기에만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 부여로 보면 부여는 왕이 있고 가축을 이름을 딴 관직,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다. 이들을 사출도를 다스린다. 그래서 사출도 가축의 이름 나오면은 부여라는 거. 근데 특이해요. 풍속에 가뭄이나 장마가 들면은 왕한테 책임을 돌렸대요. 그래서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 혹은 죽여야 한다. 왕권이 셌다, 약했다, 왕권이 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부여에서 제천행사는 연고가 있었습니다. 제천행사라면 뭐냐면 제사를 지낸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감사하다고. 그래서 농사나 수렵과 관련해서 하늘에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이 제천행사입니다. 그 중에서 부여는 연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부여에 또 풍속이 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그 신하나 그 노비들도 같이 죽여서 묻어버리는 것을 순장이라고 합니다. 일책시비법은 한 가지를 훔치면 12배로 배상하게 했었던 부여의 법이고,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님을 취한다, 데리고 산다. 이것은 안전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형이 죽으면 형수님이 혼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보다시피 부여나 고구려가 같이 되어 있죠. 풍습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고구려는 부여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가 압록강 유역에서 특히 이 졸본이라는 지역에서 고구려가 등장을 하는데, 고구려를 만든 사람이 주몽입니다. 고주몽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부여에서 쫓겨 내려와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란 나라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부여의 후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풍습과 고려의 풍습은 같습니다. 정치도 같아요. 오부족 연맹체예요. 고구려도. 아까 부여 오부족 연맹체였잖아요. 그래서 왕과 여기도 대가가 5개의 부족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대가라고 하는 이 부족장들이 나중에는 귀족이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 고구려 시대 때 제가회의라고 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근데 고구려는 부여랑 다르게 산악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농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변을 약탈하는 나쁜 짓을 좀 했죠. 살기 위해서 했었던 약탈 경제였었고, 고구려의 제천행사는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고구려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서옥제라는 풍습입니다. 고구려 풍습 보면은 결혼 풍습이에요. 혼인을 할 때는 미리 말로 정해둔대요. 그리고 여자의 집 본째 뒤편에 작은 조그만 집을 지었는데 이걸 서옥이라고 한대요. 이 서옥에서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즉 여자 집 뒤에 서옥이라고 하는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여자랑 살다가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가 크면은 그 여자 집에서 남자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풍습을 서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도 나와 있네요.
아까 부여보다 말하는데 여기 12배를 변상한다. 일책 12법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연고라고 하는 제천행사도 나와 있네요. 자, 옥저 갈게요. 옥저나 동해는 거의 세트로 공부하면 돼요. 특징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큰 산맥들이 많기 때문에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기에 불리하고 고구려의 간섭을 받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로 성장하지 못했고 여기는 왕이 없어요. 아까 부여나 고구려는 왕이 있었죠. 근데 여기 왕이 없고 읍군 삼로라고 하는 부족장들이 각기 자기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옥저나 동해는 부여나 고구려보다 좀 미진한 국가야. 왕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동해에는 단궁,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 유명했고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만한 조그만 말, 쪼락말 같은 것이 유행했었고 반어피, 바다표범의 껍데기, 바다표범의 껍데기를 특산물로 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자, 제천행사 무천이 있었고 옥저는 이거 알아두세요. 민며느리제, 서옥제랑 정반대입니다. 민며느리제 여기 나와 있네요. 사위의 집에 여자를 데리고 가서 클 때까지 길러서 부인으로 삼는다. 아까 서옥제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민며느리제는 반대예요. 여자가 어릴 때 남자 집에 가서 산 것이 특징입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던 것이 특징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서 꽉 속에 넣었는데 집 식구를 하나의 꽉 속에 모두 넣어둔대요. 그러니까 뼈만 발췌를 해서 사람이 죽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가족이 죽는 시간차를 둬서 그 뼈만 각각 추려가지고 하나의 꽉 안에 넣어서 가족 공동 무덤으로 썼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것을 골장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옥주의 풍습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동해의 풍습에는 책화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 아래 나옵니다. 불악, 마을을 함부로 침범하면 벌로 노비, 소, 말로 부과했는데 이를 책화라고 한다. 한마디로 다른 부족을 침범을 하면은 노비, 소, 말 등으로 배상을 해야 됐어요. 경계가 명확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족외혼도 있습니다.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 동성이 남자,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성씨, 같은 친척들끼리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족외혼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도 나와 있네요. 자, 마지막 사만입니다. 사만은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요 세 개 나라를 뜻한다고 그랬었죠. 마한, 변한, 진한. 근데 마한에도 수십 개의 나라가 있고 변한에도 수십 개의 나라가 아니고 부족들이 있어요. 진한에도 수십 개의 부족이 있고 근데 마한의 조그만 부족 중에 목지국이란 부족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표가 사만을 대표하는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왕이 아니라 신지읍차라고 하는 군장들, 부족장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저, 동해, 사만의 특징, 부족장 혹은 군장이 권력을 잡았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사만은 요거 두 개 딱 알아둬야 돼요. 벼철, 벼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벼농사가 잘 되고 벼농사가 잘 되려면은 저수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왼쪽에 사만의 유물 있죠. 저수지 중에 의림지라는 저수지가 지금 제천에 있거든요. 이것이 사만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잘 됐고 철이 많이 생산이 됐었어요. 여기 덩이새 있죠. 이걸 가공을 한 것이 이제 철이 되는데 땅 파면 이런 덩이새가 나온대. 그래서 철이 많이 화폐가 생산이 되어서 화폐로도 쓰고 주변 나라에 수출까지 할 정도로 사만에서는 철이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사만하면은 뭐 벼철, 뭐 벼철, 벼농사 철. 그리고 5월제, 10월제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래 볼까요? 하는 새 나라가 있었으니 마한, 진한, 변한이다. 5월이면 씨 뿌릴 때 제사를 지냈고 10월이면은 추수를 하고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5월제, 10월제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시험 잘 나오는 게 요겁니다. 소도라는 게 있었어요. 소도. 천군이란 사람이 주관을 한 소도가 있었는데 여기는 신성한 지역이에요. 볼까요? 요 소도라는 곳이 나오네요. 소도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았다. 그 지역으로 도망온 사람은 누구든지 돌로 보내지 않아야 하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하는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 누가 관리를 하냐면 천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속된 말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범죄자라 하더라도 들어오면은 정치적인 권력자도 여기에 개입을 할 수 없었대요. 이 범죄자를 잡으러 들어올 수가 없었대. 왜냐면 여긴 제사장인 천군이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치를 관리하는 정치인들도 여기 들어올 수 없었대요. 근데 여기에 영역 표시를 했었대요. 나무를 꽂고 여기다가 새나 오리 같은 것들 이렇게 달아놨었대요. 이런 거 우리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왼쪽에 여기 나와 있어요. 소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소도 종교 제사장이 관리하는 영역을 표시한 표시, 소대. 그래서 보다시피 나무 막대에다가 새나 오리 같은 것을 조각을 해서 달아놨었죠. 우리 이런 거 봤었을 거예요. 이런 소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영역과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인의 영역이 별도로 있었다. 제사랑 정치가 어때요? 되었다. 여기는 분리되었다. 우리 단군한검 배웠죠? 재정이 일치했었죠. 근데 여기는 제사랑 정치가 분리되어 있어요. 제사를 담당하는 소도가 따로 있었고 정치를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서 둘이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최종 정리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는 철기 시대가 배경입니다. 여기에서는 철제 무기랑 철제 농기구가 쓰였다라는 거. 철제 무기가 쓰였지만 청동기도 있었는데 세형동검이 그 대표적이었었고 이 거푸집과 함께 독자적인 청동기 유물이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동무덤과 명도전 붓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했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 자, 여러 나라 성장에서는 요 지도 꼭 나오니까 위치 파악해 두고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위치 꼭 캐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구별할 때 요 사료와 함께 사료랑 혹은 요 위치랑 함께 시험에 물어보니까 꼭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여에서는 요 사출도 오부족 연맹이 있었다라는 거, 제천행사 영고 알아두기 바라고,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체였고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 서옥제라고 하는 결혼 풍습이 있었고, 옥저동의 사마는 읍군 삼루라고 하는 왕이 아닌 부족장, 군장이 권력을 잡았었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옥저의 풍습 민면느리지 알아두고, 동해의 제천행사 무천, 책화, 사만 5월제, 10월제 특히 소도를 통해서 재전 분리 사이였었다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라고, 특히 이 사료를 통해서 시험에 어떤 나라냐 물어보니까 꼭 알아둘 수 있기 바랍니다. 자, 3강 삼국의 성립과 발전 부분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삼국시대 배우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로 우리 알고 있는데 이 나라의 특징을 배울 겁니다. 우리 앞서 배웠던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에 비해서 이 삼국이 뭔가 변화가 있어요. 한마디로 왕권이 무지 세집니다. 그 이유는 요 네 가지랑 같은데,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힘을 키우고 율령이라고 하는 법을 발표했고, 왕위를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세습이 되고, 불교라고 하는 똑같은 종교를 믿음으로써 사상을 통일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암기해 두기 바라고,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뭐라 부르냐면 중앙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중앙집권, 중앙에 있는 왕한테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특징 알아두기 바랍니다. 관련지어서 신라의 지비자가 명칭이 변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거차 이마 왕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이 명칭이 변하는 과정과 이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과정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이사금과 마립간이에요. 그 전에는 거서관 차창욱 때는 군장 국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장, 부족장이라고 하죠. 자기 부족을 자기들이 다스려요. 근데 이사금 때는 연맹 국가라고 해요. 왕이 등장합니다. 이 군장들이 왕이라고 하는 대표를 세우지만 왕은 힘이 없어요. 힘이 무지 약합니다. 그래서 대표일 뿐이에요. 이런 국가를 연맹 국가라고 하는데 이사금 때 이렇게 불렀대요. 이때 신라의 특징은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할 수 있어요. 왕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왕권이 셌다 약했다? 약했다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연맹국가의 특징이 이사금에 드러나 있는데, 근데 이 박석김이 돌아가던 것을 김씨가 독점하기 시작해요. 이건 뭘 말해줄까요?
왕권이 세졌다라는 거죠. 이때 명칭이 마릿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신라는 중앙집권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오른쪽 그림 보는 것처럼 왕 아래 귀족이 들어섭니다. 그 전식의 군장들이 이 귀족으로 왕 아래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세진 걸 말하고 중앙집권 국가를 표현한 신라의 왕후 명칭은 마릿간이라는 거. 왼쪽에서 보면 요 뇌물 마릿간 있죠. 이 마릿간 때 최초로 중앙집권 국가가 신라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죠. 그래서 요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이 어떻게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지 주요 왕들 정도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고구려는 알다시피 주몽이 나라를 세웠죠. 졸본 지역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압록강 유역인데 고주몽은 부여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부여의 유이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이 같이 나라를 세웠다고 얘기를 해요. 이대 왕이 유례왕이 수도로 옮깁니다. 졸본에서 공내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할 왕이 이 태조왕이에요. 태조왕 때 게르보 고씨가 왕위를 세습합니다. 태조왕, 고구려는 5부족 연맹체라고 배웠어요. 5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게르부가 이제 왕위를 세습했다. 왕권이 세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국천하 때 보면은 부족적인 성격이 강했던 오부가 이제 행정적인 성격 오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부족이 약해지고 왕이 세졌다는 걸 말하고 나중에는 이제 부자, 남동생한테 왕권을 물려주던 것을 이제 부자, 아들한테 물려줬다. 왕권이 세졌다라는 거죠. 진대법을 실시했었고, 그래서 고국천왕과 태조왕, 고구려의 어떤 중앙집권의 기틀을 마련한 왕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천왕 보고 고국원왕 보는데 고국원왕은 중요하진 않지만 좀 불쌍해요. 중국 위쪽에 전현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수도가 함락당했어. 근데 더 불쌍한 것은 하필이면 이 고국원왕 때 백제가 군초공왕이라고 하는 전성기 왕이에요. 이 군초공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고국원왕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백제 군초공왕이 침입해서 고국원왕이 죽습니다. 이 연표는 시간순으로 좌우 대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초공왕 때 고국원왕, 뇌물왕 때 광개토대왕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집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간대에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공부하기 편할 겁니다. 소수리왕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소수리왕 때 보면은 불교, 율령, 태학은 학교 이름이에요. 특히 불교랑 율령은 아까 오른쪽에서 본 것처럼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죠. 그래서 소수리왕 때 어떤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리왕은 별표 2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강조하겠지만 이 광개토대왕 너무나 중요하죠. 광개토대왕은 공교롭게도 요 4세기랑 5세기에 걸쳐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있고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선생님은 요걸 강조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넣어놓은 거예요. 이 400년 사건.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400년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딱 400년에 터진 사건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라에 왜가 쳐들어옵니다. 왜는 우리 보통 일본해라 표현을 하죠. 왜가 신라를 쳐들어왔는데 이때 신라 왕이 뇌물왕이에요. 뇌물 마릿간이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군대 5만을 보내서 신라를 도와주게 돼요.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여기 400년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록해놓은 광개토대왕릉 비문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개토대왕은 보병과 기병을 보내서 신라를 도와주었다. 기록도 있어요. 근데 증거가 또 있어요. 유물이 있어. 이때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주러 내려왔다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을 해서 그 당시에 가야를 공격을 해요. 가야는 여기 오른쪽 나와 있지만 원래 6개의 가야가 힘을 합친 나라였는데 전기가야가 있고 후기가야가 있어요. 전기가야는 금간가야가 중심이었었거든요. 여기 금간가야. 여기 김해김씨 있죠? 이 김해 바닷가 주변에 있는 김해를 중심주로 하는 금간가야가 있었는데 광개토대왕이 신라 도와주다가 이 김해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금간가야가 망하진 않았지만 힘이 약화되어요. 그래서 이 400년 사건이 끼친 영향 이 2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거. 광개토대왕이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증거가 호명 그릇이라는 거.
요거예요. 호우면 그릇. 호우면 그릇 여기 보면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뭐라 새겨져 있냐면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해서 광개토대왕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호우면 그릇은 시험에 무지 잘 나와요. 왜 신라 경주에서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새겨진 그림이 나올까? 둘이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 400년 사건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의 중심지가 이동합니다. 광개토대왕 공격으로 전기가야 맹주였었던 금관가야가 약해지고 대가야로 중심지가 옮겨지게 됩니다. 나온 김에 오른쪽 정리할게요. 가야 연맹은 옛날 변한 기억나나요? 이 삼안 중에서도 지난 마안 변한 중에서도 이쪽에 변한 지역이 있었잖아. 변한이 가야가 되는데 전기가야는 금관가야가 맹주였었어요. 근데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약해지고 여기 400년 사건이라고 표현해놨죠. 후기가야로 분위기가 넘어갑니다. 여기는 대가야가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전기가야는 김해가 중심지였고 대가야는 여기 고령이 중심지입니다. 고령 좀 낯설죠. 그래서 중심지가 김해에서 고령으로 옮겨졌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나오는 요 유물들은 다 대가야에서 출토된 거예요. 대가야.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여기 답사 갔었는데 여기 지산동 고분이라고 해요. 고령에 가면은 볼록볼록 엄청나게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엄청 커요. 선생님 여기서 사진 찍은 것도 지금 있는데 대가야의 유물이고 여기에서 이런 것도 출토돼요. 가야 토기 나중에 일본에 영향을 끼치고 가야의 금동관 그리고 여기 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갑옷과 투구가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옛날 변한 지역에서 뭐가 유명했었다 그랬어요. 토기 벼철, 특히 벼철 똑같아요. 가야도 벼철이 유명해서 철 같은 경우로 이런 거 갑옷 같은 거 만든 것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근데 가야는 좀 불쌍해. 나중에 신라의 법흥왕과 진흥왕한테 각각 망하게 되는데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이걸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국가 단계에서 머물러요. 왕은 있지만 약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시대에 있었지만 삼국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약했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화 보는 것처럼 엄청난 문화 강국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제를 볼게요. 백제는 고주몽의 후손이었던 온조가 세웠죠. 그래서 백제는 누구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래서 온조가 한강 유역에 건국을 했어요. 백제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고구려의 계통을 이은 백제라고 썼는데 문화재가 똑같아요. 어떤 사료에는 이 온조가 고구려에서 내려왔다라고 글로도 기록이 돼 있지만 문화재도 똑같아요. 저기 만주에는 고구려의 초기 무덤이랑 백제에서 만들어진 초기 무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죠? 계단식으로 돼 있죠? 이것을 우리 유식한 말로 이렇게 불러요. 돌무지 무덤이다. 특히 계단식으로 된 돌무지 무덤이다. 돌을 쌓은 무지, 무더기를 쌓은 무덤이다. 근데 이것이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구려 계통을 이은 백제의 증거가 뭐냐? 무덤이 똑같다. 자, 그래서 한강 유역에 생겼는데 근데 한강 유역은 우리 삼국시대에 아주 중요해요. 한강은 지금 서울이잖아요. 얘네 한성이라 불렀는데 여기다 위례성을 쌓고 수도로 삼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전성기예요. 왜냐하면 한강 왜 중요하냐면 농사가 잘 돼. 그리고 한강이 있기 때문에 해상교통이 편리하고 그 교통을 통해서 중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선진문화 수용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삼국은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자, 고이왕 중요합니다. 고이왕 한강 유역을 마저 차지했고 관등을 정비했어요. 16관등으로 줄을 세웁니다. 왕 아래. 그리고 그 16관등에 옷 색깔을 달리했는데 이것을 관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령이라는 법도 발표했고 그래서 우리 중앙집권 국가 특징이 여기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백제는 이 고이왕 때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 기틀이 잡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근초고왕 아까 잠깐 나왔었죠. 평양을 공격해서 고궁왕 죽였고 대외 진출을 활발히 합니다. 중국의 요소 산둥도 가고 일본의 규슈까지 진출했었고 외랑 친했어요. 일본은. 그래서 외에 칠지도라고 하는 칼을 하사했습니다. 여기 칠지도 칼인데 가지가 7개이기 때문에 칠지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본에 칠지도 선물했었던 왕
근초고 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침략 때 불교가 수용되었었고 신라는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웠죠. 신라는 우리 지난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사로국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초기 명칭은 박혁거세 때부터 뭐라 불렀냐면 거서간, 차차홍, 이사금. 박혁거세부터 거서간이에요. 오메? 아까 배웠죠? 이 신라의 명칭 변하는 거. 박혁거세 때 거서간이었다가 힘이 약하죠. 근데 이사금 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연맹국가의 특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사금 때 어떤 성씨들이 돌아가면서 왕이 되었다? 박씨, 석씨, 김씨. 그래서 돌아가면서 왕을 할 정도로 힘이 약했지만 언제? 여기 아래 나오는 뇌물 마립간 때 최초로 뭘 사용했다? 마립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김씨가 왕위를 독점했다라는 거. 왕권이 세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랑 별개로 왜가 신라를 쳐들어왔죠? 힘이 약한 신라가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400년에 군대 5만을 보내서 도와줬고 고구려의 간섭이 시작되었고 이것을 증거하는 유물이 뭐다? 호명 그릇이다. 기록에도 남아있다. 그래서 요것과 요거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기록 그리고 요 유물 이렇게는 400년 사건과 관련해서 무지 잘 나오니까 꼭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자, 삼국의 성립과 발전 부분에서는 이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네 가지 꼭 정리해 두기 바라고 신라 지배자 호칭에서도 나온다고 했어요. 마립간 때 김씨가 독점하면서 중앙집권 국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고구려에서는 태조왕과 고국천왕 때 중앙집권 국가의 틀이 시작이 되었고 소수림왕 때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 특히 소수림왕은 이 업적 세 가지 잘 물어봅니다. 불교, 율령, 태학 잘 나와요.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꼭 나오는 거 400년 사건. 이것이 끼친 영향 두 가지 쓰시오.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했었고 가야의 중심지가 이동했다라는 거. 신라의 영향력 행사한 증거가 뭐냐? 호명 그릇이라는 거.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선생님 이름 가릴게요. 자, 백제는 한강에 시작했는데 한강이 중요한 이유 이 세 가지. 소수령 작년에 시험에 냈었어요, 선생님.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백제는 고이왕 때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전성기 근초고왕 때인데 고구원왕도 죽였고 해외 진출도 활발했었다라는 거. 근초고왕은 다음 시간에 또 나와요. 침류왕 불교. 신라는 명칭이 뇌물마립간 때 처음 변했고 400년 사건과 광개토대왕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 자, 가야 부분은 전기가야, 금강가야, 후기가야, 대가야. 중심지가 바뀌는 사건 400년 사건. 요 유물들 나오면은 무조건 가야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4강 삼국의 성립과 발전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쪽은 각 나라의 전성기 구별하는 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부터 볼게요. 광개토대왕부터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인데 한마디로 땅 따먹기 귀재들이라고 보면 돼요. 광개토대왕은 우리 앞서 400년 사건 기억나죠?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무찌르기 위해서 도와주러 갔었죠. 그것이 끼친 영향과 함께 정리했었습니다. 그 위에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확장합니다. 북쪽으로는 요동과 만주 지역을 차지했고 남쪽으로는 한강 북쪽까지 왔었습니다. 아쉽게 한강까지 먹지 못했지만 한강 바로 직전에 멈췄던 왕이 광개토대왕이에요. 땅을 워낙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광개토, 넓은 땅을 차지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부심 엄청납니다. 그래서 연호를 제정했어요. 영락이라는 연호를 제정합니다. 연호가 뭔지는 우리 역사 시간 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는데 옛날 황제들, 왕보다 윗단계의 황제들만이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22년 이런 식으로 서기 날짜를 따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 황제들은 자기의 연호로서 날짜를 따졌어요. 그래서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연호에 1년, 2년을 붙여서 날짜를 세기 시작했는데 어떤 세계관이죠. 그들의 천하의 세계관.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근데 이거를 최초로 쓴 것이 우리 광개토대왕이에요. 엄청나죠. 쩔어요. 광개토대왕이 우스개지만 땅 따먹고 갈증나잖아. 그래서 먹었던 음료수가 뭐래요?
선생님 수업 중에 많이 농담했지만 게토레이, 광개토레이라고도 하죠. 자, 농담입니다. 자, 광개토대왕 영락이란 연어 사용했다라는 거 잘 나옵니다. 영락 나오면 무조건 광개토대왕이고, 자, 장수왕 광개토대왕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되게 엄청나. 오래 살기도 했지만 머리가 좋습니다. 중국이 남조랑 북조로 분열돼 있거든. 그래서 북조랑 남조랑 고루고루 친하면서 우호 관계를 맺고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진 정책이라고 해요. 남쪽으로 진격을 한다. 왜냐면 왕으로 황제죠. 황제로 즉위해서 보니까 북쪽은 아버지가 이미 다 땅을 차지했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업적을 세우기 위해 남쪽으로 진출하는데 수도를 바꿉니다. 평양. 지금 북한의 김정은 뚱땡이가 살고 있죠. 천도라는 말은 역사에 자주 나오는데 수도 옮기는 것을 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까지 남쪽으로 바꿔가면서 남쪽으로 쳐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공하죠.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을 차지해요. 선생님 앞서 한강 차지하면 전성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고구려 전성기는 장수왕, 그리고 그 당시 백제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입니다. 옆에 계로왕 나오죠. 죽어요. 선생님 앞서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 좌우는 동시간대에 있었던 왕들이라는 거. 그래서 장수왕 때 계로왕은 운이 없었어요. 죽어버려요. 자, 그리고 자랑하고 싶잖아. 엄청난 땅을 차지한 것을. 지금이야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자랑하면 되겠지만 이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돌에다 새겨서 자랑했는데 잘했어요.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비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릉비랑 충주 고구려비. 선생님 맨날 장난하는 게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이 설립했다. 틀린 말입니다.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고구려 이 비석은 다 장수왕이 건립을 했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 보기로 하고, 자, 백제 한번 볼게요. 백제는 장수왕이 아까 남진 정책으로 평양으로 수를 옮겼잖아요. 그 남쪽에 있던 신라랑 백제가 기분이 어땠을까? 쫄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나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둘이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비유왕과 눌지 마르칸테 손을 잡고 이 평양의 남진 정책에 저항을 합니다.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손을 잡았다. 뭐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우리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두면 편해요. 외우진 마세요. 장수왕이 내려오자 나제 동맹이 체결되었다는 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나제 동맹.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로왕은 죽었고, 왕이 죽고 수도 뺏겼잖아요. 그래서 공주로 수도를 옮겼어요. 옛날에 웅진이라고 하죠. 문주왕 때. 몰라도 돼요. 그리고 결혼 동맹까지 하면서 힘을 다시 회복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은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 20이 담로 꼭 기억하세요. 왕권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이때. 여기 나와 있지만 무지 약하죠. 왕이 죽음도 당하고 수도를 버리고 공주까지 쫓겨내려왔단 말이야. 왕권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령왕은 지방에 22 담로를 설치하고 자기가 믿을 만한 왕족을 보내서 지방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다시 추스리는 거죠. 근데 무령왕은 22 담로도 시험 잘 나오지만 무지무지 잘 나오는 게 이 무령왕릉. 자기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봤더니 특이한 형식이야. 무덤이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에요. 벽돌로 돼 있어. 그래서 벽돌 무덤인데 이 양식은 중국 양식이에요. 중국 그 당시 남조에 양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가 벽돌 양식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무령왕릉을 통해서 무령왕 때 중국 남조, 특히 양나라랑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성왕. 성왕 때 다시 한번 부흥을 이끄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왕이기도 하지만 좀 불쌍한 왕이기도 해요. 일단 수도를 부여로 바꿉니다. 옛날에 삽이라고 불렀죠. 삽위로 옮기고 국호,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꿔요. 수도 한번 변천된 거 볼까요? 삼국의 수도 왼쪽에 나오는데 백제는 수도를 2번 바꿨습니다. 한성, 웅진, 사비. 그래서 이거 시험에 무지 잘 나오고 작년에 선생님 주관식으로 냈었어요. 지금대로라면 서울, 공주, 부여로 바뀌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구려는 지난 시간 오늘 봤죠? 조일본에서 국내선 평양, 신라는 천년 내내 경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왕 때 사비로 바꿨다라는 거.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명칭이 부여고 그 당시 때 남부여라 불렀는데 왜 부여란 명칭이 들어갈까요? 백제 귀족 성씨가 부여씨라고도 있어요. 우리 앞서 배웠지만 여기 부여에서 고구려로 계승이 되었고 고구려에서 백제로 계승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백제, 고구려, 부여
거슬러 가면 백제는 부여 계통이죠. 그래서 부여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정비했고, 요거 알아두세요.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을 차지합니다. 아까 장수왕 때 한강 빼앗겼죠. 근데 성왕이 이것을 다시 차지합니다. 신라랑 아까 낮에 동맹 체결했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한강을 차지했는데 문제는 이때 신라 왕이 진흥왕인데 배신합니다. 신라가 배신하고 이 한강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진흥왕 업적이 여기 한강 진출 나와 있죠. 배신의 결과예요. 좀 괘씸해 쌤 봤었을 땐. 그래서 성왕 입장에서 기분이 어때? 아주 기분 더럽겠죠. 손잡았는데 파기하고 한강을 빼앗아 갔잖아. 화가 난 성왕이 신라에 돌격해 갑니다. 그러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이 왕이 목이 잘려요. 그래서 전사당합니다. 그러면서 나제동맹은 결렬이 되면서 신라는 성왕 때 다시 한번 부흥을 하다가 왕의 죽음으로 다시 몰락하기 시작하죠. 자, 신라 볼게요. 신라는 지증왕 때 또 전성기 오기 시작하는데 최초예요. 최초로 신라로 나라 이름 바꿨고 최초로 왕을 사용했었고 최초로 우경을 시작했고 최초로 우산국을 정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증왕은 1등 상해자라는 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경은 소우자예요. 소로 바꾸는 게 이때 시작되었고 우산국은 지금 울릉도입니다. 이사부 장군 들어봤죠?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울릉도를 이때 차지했었고 독도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독도도 이때 차지했었을 걸로 우리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독도 교육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신라 장군 이사부 나오잖아요. 이때예요. 그다음 버풍왕 율령 이때 반포했고 골품제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다음 불교를 공인했고 금관가에 정복했고 알아두세요. 특히 불교 공인인데 이차돈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차돈이 불교를 퍼뜨리고 싶은데 신라 지역은 이 불교가 좀 반발이 심했어요. 귀족들이 반대를 해. 그래서 이차돈이 법황한테 건의를 하죠. 제 목을 치십시오. 기한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걸 보면은 불교를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차돈의 목을 치니까 하얀 피가 샘솟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불교 공인 공적으로 인정된 것이 법홍왕 때라는 거. 신라의 제도, 신분제도, 골품제도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다음 진흥왕 영토 확장의 규제입니다. 한강 아까 배신 때리고 한강 차지했고 함경도 대가야도 정복했고 자랑하고 싶겠죠. 이 사람도 뭐 하겠어? 인스타 하겠어? 페이스북 하겠어요? 아니에요. 비석을 세웠는데 이 비석을 순수비라고 해요. 옆에 나와 있지만 순찰하면서 세운 비석이에요. 자기가 차지한 땅을 둘러보면서 기분 좋으니까 세운 비석이에요. 자세히 이따 볼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화랑들을 국가 군사 조직으로 개편했었고 절도 지었습니다. 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전성기 때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전성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라는 거 꼭 기억해주고, 앞선 장에서는 선생님 지증왕 때 아마 요색으로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때가 전성기라는 거 공부하면서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 편할 거예요. 시험에 삼국이 전성기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별표 선생님 한 5개쯤 쳐줄게요. 자, 공교롭게도 4세기, 5세기, 6세기 나눠집니다. 백제는 근초광 때예요. 요 지도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진출했다. 요서, 산둥, 왜 여기 규수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진출했었다. 그리고 평양성 공격해서 고구원왕 죽인 거 나오죠. 여기 평양성 공격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알아두고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인데 광개토대왕은 요 위쪽 만주 지역 이렇게 차지한 거 이런 게 광개토대왕 때라는 거. 그래서 업적을 광개토대왕 비문본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성이 여기 있는데 한성을 차지했어요. 장수왕 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한강이 있거든요. 한강을 이때 차지한 거.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조금해서 안 보이지만 광개토 대왕 릉비 아버지가 만주 차지한 거. 여기 중원 고구려비 혹은 충주 고구려비라고도 해요. 한강 차지한 거 표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버지 업적, 한강 차지는 장수왕의 업적. 그래서 장수왕의 충주 고구려비는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부터 볼까요? 고구려 비석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장수왕이 건립했다라는 거.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건데 그 밖에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자, 충주 고구려비는 선생님 배울 때는 중원 고구려비라 배웠어요. 충주가 우리나라 한반도 가운데 있거든. 그래서 가운데 중자 써서 중원이라고도 불렀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특징은
한강 아래에 있어. 근데 거기에 고구려 비석이 있잖아요. 한강 유역 전체를 고구려가 차지한 걸 증거해 주겠죠. 그리고 한반도의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라는 거. 쌤이 고구려를 좋아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좀 쩔어. 자기네를 태왕이라고 하고 해서 엄청 축혀 세워요.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고, 백제는 백제라고도 안 불러. 백찬. 찌끄러기 잔자 써가지고 백제 찌끄러기 새끼들이라고 부르고, 신라도 동이 오랑캐 새끼들이라 해가지고 좀 우습게 여겨요. 뭐 옷도 하사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 쩔음 멋있어요. 광개토 대왕, 장수왕. 자, 신라의 비석. 신라 한번 볼게요. 신라는 진흥왕 때 전성기입니다. 자, 한강 차지했고 함경도 진출하는 거 아까 배웠습니다. 이렇게 진출했고, 그래서 요 비석 5가지. 자, 여기 창녕비, 단양적성비, 북한선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그래서 이렇게 비석들을 세우는데 5개 중에서 이 2개는 꼭 강조하고 싶어요. 단양적성비랑 북한선비는 한강을 차지했음을 말해줍니다. 상류, 하류, 이건 고등학교 수준이고, 한강을 차지했었다. 단양적성비, 북한선비. 여기 한강 유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고, 자, 최종 정리 들어갈게요. 자, 전성기. 고구려 전성기 5세기에 장수왕과 광개토 대왕 업적 알아두고, 특히 요 비석 2가지 특징, 특히 장수왕 때 충주 고구려비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음을 증거해준다는 거. 자, 백제에서는 무령왕 22담로 좀 알아두고, 성왕의 업적, 부여, 남부여, 그 다음에 한강을 차지했지만 빼앗기고 관산성에서 죽었다라는 거. 자, 신라는 지정왕은 최초 성애자. 법흥왕 때 불교 공인 율령, 골품제도 이런 게 있었고, 진흥왕 때는 땅 따먹기 했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순수비로 세웠다라는 거. 특히 이쪽에선 120%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지도, 어떤 왕 때 업적인지, 그리고 그 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5강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여기 보는 것처럼 주제별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부터 들어갈게요. 자, 삼국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수용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법흥왕 때 들어옵니다. 법흥왕 때 신라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불교에 대한 거부감이 컸죠. 그래서 2차돈 순교를 통해서 공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은 2차돈 순교비가 있어요.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요 떨어진 게 머리예요. 2차돈의 머리가 잘리고 하얀 피가 샘솟는 모습을 비석으로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이로써 불교가 수용이 되었고, 그래서 불교 관련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탑입니다. 탑. 그래서 삼국의 탑을 비교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백제를 대표하는 것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신라의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이거 구별하는 거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먼저 탑이 뭔지 볼게요. 탑은 원래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에요. 부처님이나 어떤 되게 공덕이 높은 유명한 스님을 이렇게 죽으면은 화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얀 구슬 같은 사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보관하는 곳을 원래 탑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교랑 관련된 어떤 불경책이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것이 탑으로 이렇게 변질되었죠. 탑은 원래 목탑에서 시작해서 석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유명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근데 약간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목탑의 형식을 뜬 석탑으로 이렇게 되게 유명합니다. 여기 설명 나와 있죠. 목탑 양식을 한 석탑이다. 그다음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에 가면 볼 수 있는 건데,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었잖아요. 나당연합군 뒤에 배우겠지만 당나라의 장군이었던 소종방이 여기에 쳐들어옵니다. 그 백제가 망하게 되는데, 이 벽면에다가 그 소종방 장군이 낙서를 해놨어요. 백제를 정벌했다. 그래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다른 별명으로는 평제탑이라고도 합니다. 평정했다 백제를 해서 평제탑이라고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경주의 분황사 모전 석탑인데, 여기 모전이란 말이 들어갈 거예요. 모전이 뭐냐면은, 원래 중국은 벽돌로 석탑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전탑이라고 합니다. 전탑. 그래서 여기 모전이란 말은
전탑을 모방했다. 한마디로 벽돌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벽돌은 흙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구워서 벽돌로 만들어서 쓰는 건데 이 분황사 모존석탑의 이 벽돌은 큰 돌을 잘게 잘라서 다듬어서 벽돌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탑은 아니고 모존석탑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다. 그래서 요 세 석탑 구별하는 거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진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원래 그 경주에 황룡사 구축 목탑이라고 있었는데 목탑은 불에 타서 많이 사라졌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황룡사 구축 목탑은 몽골 침입 때 불에 타서 없어졌고 고구려도 분명히 탑이 있었을 텐데 목탑 위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불에 타고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불상 부처님의 상이죠. 자, 고구려는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유명하고 백제는 서산 용현리 마의 열애 삼존상, 그 다음에 신라는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 입상. 역시 마찬가지로 요 세 개 나라 구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인데 이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연가 7년이라 써 있대요. 그래서 연가는 아마 우리 앞에 배웠던 연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조금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은 고구려가라는 거 알고 있고, 두 번째 여기 보면 부처님이 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존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서산마의 삼존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부처님이나 양 사이드에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미소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백제의 미소라고 불립니다. 여담이지만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이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신라는 요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은 평양의 안악궁이라고 해서 우리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잖아요. 그때 지은 건물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미륵사, 신라는 황룡사 있는데 둘 다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미륵사지라고 부르고 황룡사지라고 부르는데 이 지자가 들어가면 터만 남아 있기 때문에 무슨 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보령에도 보면은 성주사라고 안 하고 성주사지라고 부르죠. 지라는 것은 터만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자, 도교 볼게요.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건 사신도 그림이 있고 백제 산수무늬 벽돌, 백제 금동 대학로,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시 요 것들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어떤 나라인지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끝나요. 먼저 도교가 좀 어려워요. 불로장생, 죽을 때까지가 아니죠. 죽지 않는 것을 꿈꾸고 산청순배, 산과 물 같은 걸 되게 숭배하고 그곳에서 사는 신선 같은 거 좋아하고 무위자연, 우리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상을 도교라고 합니다. 고구려에서는 고구려의 고분, 이따 보겠지만 무덤에 사방의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벽화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사신도를 보면은 이게 거북이 등껍질은 있지만 머리도 2개고 꼬리도 길고 특이하죠.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우리 들어봤나요? 좌총룡, 우백호, 북주작, 남현무. 그 중에서 남쪽을 담당하는 현무도인데 사방 동서남북을 지키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 현무도를 그려놓은 것이 고구려 벽화에 남아 있어요. 이런 것도 도교적인 요소이고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유명합니다. 여기 조금만 잘 안 보지만 산을 그려놨는데 상상 속의 산이고 신선이 누를 법한 그런 산인데 도교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고, 백제를 대표하는 금동 대학로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오죠. 요 위쪽에 보면 주작 상상 속에 새가 있고 도교에서 좋아하는 복례산이라고 하는 상상 속의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연꽃 그리고 용, 그래서 불교적인 요소도 있지만 뭐 복례산이라든지 주작이라든지 도교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요 새 그림 나오면은 도교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유학은 고구려는 수도에 태학이라는 게 있었고 지방 경당이라는 걸 지어서 무예도 같이 했었고, 백제는 오경 박사를 뒀습니다. 이 오경이라는 것은 유교에서 중시하는 5개의 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문가인 오경 박사 제도를 두었었고, 신라는 임신서기석이라는 걸 뒀어요. 임신년에 맹세했다라는 거야. 그것을 기록했대요. 요게 임신서기석 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젊은이들이서
젊은이가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한 거예요. 젊은이 둘이서 유교책을 어떠어떠한 것을 언제까지 공부하자. 한마디로 신라의 젊은이들이 유교책을 공부하자라고 다짐하는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비석을 임신서기석이라고 합니다. 유교책을 공부하겠다라는 거니까 유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역사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천문학은 하늘의 어떤 별이나 어떤 그런 것을 관측하는 건데, 고구려도 천문도가 있었고, 우리 유명한 신라의 첨성대가 선왕요왕 때 만들어졌었죠. 공예품은 아까 봤어요. 백제금동 대학로. 이거 확대해서 보면 엄청 화려합니다. 그리고 신라를 대표하는 금관과 장신구, 신라의 금관 이런 게 있죠. 자, 고분 볼게요. 고분은 고구려는 처음엔 돌무지 무덤으로 시작했다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백제는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 보니까 어때요? 고구려나 백제나 똑같죠? 왜 똑같아요?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백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덤도 같다라고 우리 앞서도 선생님이 소개해 줬었어요.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특징이었다가 나중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줄게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역시 요거 구별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역시 요 것들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인데 쉬워요. 보다시피 돌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 무지 쌓았다. 돌 무더기를 쌓았다. 그래서 요 사진은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인데 장군총이라고도 불러요. 장수왕이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요거랑 요거 구별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 여기 보다시피 고구려의 후반기 때, 백제도 후반기 때, 신라도 후반기 때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한마디로 삼국이 공통되기에 후반기 때는 이 굴식 돌방 무덤을 쓰는데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문만 찾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굴식으로 돼 있고 굴처럼 돼 있죠. 돌방이 있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굴식으로 돼 있는 돌방으로 돼 있는 무덤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모주림 천장이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좀 줄어들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좀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모서리가 어떤가요? 점점 줄어들죠. 길었다가 작았다가 그래서 모서리가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는 천장으로 돼 있는 게 특징이고 입구만 찾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이 쉽습니다. 역사 용어로 도굴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유물들, 고분 안에 있는 유물을 껴묵거리라 그러는데 껴묵거리가 남아 있을까요? 다 훔쳐갔죠. 그래서 굴식 돌방무덤 특징 알아두세요. 모조림 천장 구조이고 도굴이 쉬워서 껴묵거리가 남아있지 않다. 특징, 벽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천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바닥은 아니죠. 사면에다가 벽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림 아까 배웠잖아요. 사신도. 여기도 있네요. 사신도. 이 벽화를 고분 벽화라고 하는데 초반에는 사신도 같은 상상 속의 동물들을 그렸었대요. 근데 후반기로 갈수록 생활 모습, 자기들의 어떤 귀족 이런 정도의 무덤을 쓰려면 귀족이거든요. 왕족이거나 그들의 생활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잘 보면은 귀족 주인공 크고 하에는 조그맣게 그려놨죠. 그래서 신분 차이도 잘 드러날 정도로 그 당시의 생활상을 잘 그려낸 것이 이 당시 때 고분 벽화들입니다. 근데 보통 요거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것이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널이란 것은 나무 판자를 말하는 거예요. 널을 넣고 거기다가 덧널 하나 더 넣은 거예요. 나무 널과 덧널. 그다음에 돌무지 돌을 막 쌓아요. 흙을 쌓고. 그래서 요거는 입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돌이 무겁기 때문에 나무가 썩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입구도 없을 뿐더러 유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징 도굴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 넣어놨던 껴먹거리가 많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경주에 가면은 신라 쓰드죠. 경주에 가면은 수많은 문화재가 많이 있는 이유가 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다 빼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벽화가 있을 수가 없죠. 벽이라는 게 없잖아. 근데 천마도라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천마도예요.
근데 천마도는 벽화다? 아니에요. 벽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고 말의 안장에 있었던 그림이라고 하는데 상상 속의 말이에요. 천마. 하늘을 나는 말. 사람이 죽으면 이 천마가 안내한다라는 이런 속설이 있는데 이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잘 나가요. 자, 삼국의 생활 모습 볼게요. 삼국은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서 신분제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왕족, 귀족이 있고 평민, 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대표적인 신분제가 신라의 골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라의 신분제도이고 그들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끼쳤어요. 이게 신라의 골품제인데 요 그림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골품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골, 진골이라고 하는 어떤 귀족들을 있고 두품이라고 하는 그 아래 계층들. 그래서 성골, 진골, 두품. 원래 1두품에서 6두품까지 썼는데 나중에는 4, 5, 6두품만 남습니다. 자, 성골, 진골, 6두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 올라가는 승진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4두품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5두품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6두품은 여기까지. 진골은 끝까지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옷 색깔도 달라요.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 골품이란 말은 뼈골자예요. 뼈다귀에도 품격이 있다. 뼈다귀에도 품계가 있다. 뼈다귀면 뼈다귀지. 거기에 또 등급이 있대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승진이 제한이 있었고 옷 색깔도 달랐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집의 크기까지도 제한을 뒀었고 그리고 말의 수 보관할 수 있는 말의 수도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옷 색깔도 달랐었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것을 골품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삼국신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귀족과 평민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바랍니다. 삼국의 대외 교류인데 여기 중국은 뺐어요. 워낙 중국 중심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중국의 영향을 받았죠. 너무 당연하게 뺐고 이 서역이란 부분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서역이란 말은 중국을 기준으로 서쪽을 서역이라고 합니다. 중국 기준으로 서쪽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들을 서역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도 이들과 교류를 했어요. 초원길, 비단길 2학년 때 배웠는데 이 길을 통해서 교류를 했는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서역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고구려인이 등장을 해요. 고구려인이라는 증거가 이 모자 위에 이런 깃털을 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에 있는 각조총이라는 벽화 무덤에서 벽화가 발견되었는데 여기 조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이 사람 코를 보면 콧수염이 있어요. 코도 우리나라 코가 아니야. 서역인의 코를 하고 있어요. 서역인과 우리 고구려인이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경주에서 검이 발견되었는데 이거 딱 봐도 우리나라 검이 아니죠? 서역의 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역과 교류했었다는 대표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큰 사진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 우리나라가 이때는 문화가 앞섰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많은 문화재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중에서 백제가 가장 활발했었고 수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심지어는 일본 천황조차도 백제 계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파해 줬던 나라가 백제고 고구려는 해자라는 스님이 쇼토쿠 태자 우리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고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 똥 만드는 기술. 가야는 우리 토기가 유명하다 배웠었죠. 일본의 토기가 전해져서 일본의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끼쳤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볼까요? 고분벽화인데 이건 우리 고구려 거고 이건 일본 거예요. 근데 치마가 똑같아.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불상이고 이거는 일본의 불상인데 딱 봐도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보면은 일본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얽힌이라는 재밌는 게 있는데 선생님 본 수업 때 안내해 줄게요. 자, 최종 정리 한번 가볼게요. 삼국의 문화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거는 탑 부분에서 요거 세 개 구별하는 거. 백제 거, 요 두 개랑 석탑. 요거 구별하는 거 시험 잘 나옵니다. 불상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구려 거, 백제 거. 특히 요 두 개가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교를 상징하는 그림. 요 세 가지 나오면 도교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분 시험 잘 나옵니다.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을 시작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발전했고 백제도 똑같다고 했어요. 신라를 대표하는 게 돌무지 덧날 무덤이죠. 아까 빼먹었네요. 백제에는 특별하게 무령왕릉이라고 해서 벽돌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중국 남조 거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오른쪽에 사진 있죠. 이게 세세히 보면 벽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은 꼭 봐야 되고, 이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졌잖아요. 일본의 고대 문화 중에 아스카 문화라는 게 있는데 2학 때 배웠어요. 그 문화에 영향을 준 것이 우리 삼국이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 부분, 이 부분은 꼭 사진과 함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나왔을 때 어떤 나라 거냐, 뭐 도교냐, 이런 것들을 딱 짚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